수빈아 안녕.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무슨 일이니? 알바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배랑 많이 부딪혀서요. 부딪히다니. 무슨 일이니? 매번 제 실수를 지적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내가 열심히 그리고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때마다 그 선배 눈치 보게 되고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알바 일이 힘들기만 하고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볼래? 제가 실수할 때마다 그 선배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크게 소리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선배는 그것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제가 잘했을 때는 칭찬 하나 없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상황에서 우리 수빈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처음엔 그 선배가 저에게만 까칠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욱 답답해요. 사실 선배가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 점점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일에 대한 재미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요. 맞아. 그런 상황이란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아빠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 정말요? 아빠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궁금하네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아빠도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내 바로 윗선배가 정말 까탈스러웠거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꼬투리 잡았어.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 하면서 잔소리가 보통 아니었지. 그런데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 1도 없었어. 아빠도 그 당시 그 선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무척 힘들었거든. 그럼 아빠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견뎌나가셨어요? 처음엔 나도 그 선배를 싫어하게 됐지. 그냥 속으로 왜 친절하게 안 가르쳐주고 저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지? 본인은 뭐 처음부터 잘했나?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그런데 그럴수록 둘 다 껄끄러운 관계가 되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도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나는 결국 더 힘들어지게 됐지. 그러다가 어느 회식 날 그 선배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어떤 얘기로 풀어나가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어. 선배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완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노력할게요. 아직은 회사 일이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답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말을 하고 난 뒤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 선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야. 좀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는 것 같고 일을 넘겨줄 때도 앞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 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관계가 좋아진 거네요. 맞아, 그런 거야. 선배가 일을 맡길 때면 난 최선을 다했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 체크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 그러면서 그 선배는 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중요한 업무도 하나둘씩 맡겨주더라. 그러고 나서 아빠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되셨나요? 아빠는 같은 연차 동기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일 처리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원으로 점점 인정받게 됐어. 와, 그러셨구나. 나중에 그 선배가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나한테 일 배우기는 힘들 수 있어.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해야 하니까. 그리고 실수가 있어서도 안 돼. 하지만 결국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하고 의미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힘들게 배워두는 건 다 미래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 잘 배워도 그러면 나중에 회사 생활이 정말 수월하고 편해질 테니까. 라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지.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한 선배셨네요. 처음 아빠를 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맞아. 지금 생각해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배였어. 그 당시 그 선배 나이 해봐야 30대 중반인데 회사 생활하면서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 조목조목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셨지. 지금 생각하면 30대 중반은 아직 어린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아빠께 조언까지 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분이셨네요. 맞아. 지금 생각해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빠와 그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선배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어. 결국 창업하게 됐고 작은 회사지만 그 회사의 사장이 됐지. 아빠는 그 선배가 맡았던 일들을 전수받게 됐고 다 그 선배 덕분이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게 됐어. 그럼 결국 두 분 다 잘 되신 거네요? 맞아, 둘 다 잘 된 거지. 그 선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규모와 수익 구조는 점점 더 커지게 됐고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해드렸지. 아빠는 다녔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한 직급 높게 그리고 훨씬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될 만큼 인정받게 된 거지. 그때 면접 봤던 담당 임원이 그러시더라고. 박 팀장, 아니 지금은 박 대표지. 박 대표와 함께 일했다면서요? 네, 몇 년 전까지 제가 모시던 선배님이십니다. 그럼 더 이상 검증할 필요는 없겠네요. 하면서 바로 함께 일하자고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배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네. 참 고마운 분이셨지. 그럼 아빠는 그 선배를 적으로 생각했던 기간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처음에는 정말 그 선배가 나를 아주 싫어하는 걸로 느꼈어. 그래서 나도 그 선배와 최대한 일 이외에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거야. 그때 느꼈어. 어려운 인간관계일수록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하면 풀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자칫 잘못하면 적대시될 수도 있을 관계가 결국엔 고마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거지. 그 시작은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마음 터놓고 대화를 시작했던 거였고. 그러면 저도 아빠처럼 그 선배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인간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해를 잘 풀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거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면 그 선배도 수빈의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친절하고 고마운 선배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나의 선배와 그렇게 관계를 풀어나갔거든. 그렇다면 카페 선배도 그냥 제 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저는 그 선배가 너무 힘들게 해서 알바를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시 생각해봐. 그 선배도 결국 수빈이와 같은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일 뿐이니까.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는 후배가 생겼을 때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렇긴 하네요. 그 선배도 아직 어린 20대 나이인데 말이에요. 맞아. 선배라고 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잖아. 수빈이 같은 후배가 일을 잘 못하면 불친절하게 표현하고 잔소리하는 걸로밖에 표현하지 못할 수도 몰라. 어쩌면 그건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직 우리 둘 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말이에요. 수빈이가 먼저 그 선배에게 진심의 대화를 청한다면 선배도 크게 마다하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좋아요, 아빠. 수빈이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역사 속에 세종대왕과 채말 이야기가 생각나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대화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가 있거든. 세종대왕과 최만리요? 왕과 신하의 관계인 그들에게도 대화로 풀어야 하는 갈등이 있었나요? 왕이 명령을 하고 신하는 그 명에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조선시대만 해도 토론하는 정치였거든. 특히 세종대왕은 좀 더 특별한 정치를 하셨잖아.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세종은 최대한 신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하들을 설득하는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분이시잖아. 맞아요. 세종대왕께서는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노비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 휴가, 노인 우대 정책 등 그 당시로서 꽤나 파격적인 선진 정치를 해내신 분이잖아요. 맞아, 수빈이가 잘 알고 있네. 훈민정 창제는 더 이상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중국의 글자인 한자보다 더 쉬운 글인 우리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잖아. 그래서 어린아이도 일주일만 배우면 쉽게 글을 쓰고 읽게 되게 만들어서 주셨지.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홍문관 부제학인 최만리와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제학은 그 당시 왕에게 학문적, 정치적 조언을 하는 홍문관의 고위직 관리였어. 지금의 문화부, 교육부 차관 같은 직책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는 부제학인 채말리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어. 그럼 최만리는 한글 창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신하들은 유학자였고 그도 마찬가지였지. 중국 글자인 한자만이 유일한 문자라고 생각했어. 훈민정음은 그것에 반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크게 반대했지. 그건 중국 4대 사상 아닌가요? 맞아. 현대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조선은 중국의 속국과도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을 섬기는 나라였던 입장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글을 가지려고 하는 조선을 중국, 그 당시 명나라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될 거고
큰 나라였던 명나라가 조선의 우방국에서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럼 그런 최만리 같은 지편적 홍문관 신하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세종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세종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저 신하에게 명령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강한 반론을 제기하는 채말리와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과 길고 지난한 토론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어. 토론하고 또 토론했지. 그렇군요. 그럼 최만리는 어떤 반대 주장을 한 거죠? 왜 우리 글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자는데 그걸 반대했던 거죠? 채말리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 상소문의 핵심 내용은 중국과 같은 글을 쓰는 것이 우방국 중국에 대한 예의이며 하나의 글을 사용하는 것이 행정정치에 유리하다는 것이었어. 하지만 상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은 세상을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 글을 알면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비루한 삶을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불만을 품게 되고 그 불만이 커지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논리였어. 그랬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채말리의 생각은 결국 백성들은 단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하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거야. 복잡한 세상사를 풀어나가는 것은 유학자들의 몫이고 일반 백성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조선 전체를 봐서는 직업적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본 거지. 각 구성원들의 역할론을 주장한 거야. 듣고 보면 꽤 설득력 있는 논리였어. 그렇군요.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럴듯한데요? 그럼 그 논리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얘기를 받아들이셨나요? 세종은 그 얘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안목과 시각으로 채말리를 결국 설득했지. 아니, 어떻게요? 신의 얘기는 나 또한 인정한다. 신의 주장대로 중국의 위협이 있기에 한글 창제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겠다. 그리고 대부분 조선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꽤 설득력이 있었다. 다만 우리의 백성이 당대에만 살겠느냐?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에도 이 조선에는 그대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들도 지금의 백성처럼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살아가길 바라느냐? 우리의 후손들 나라도 지금처럼 중국의 눈치나 봐야 하는 나약한 조선의 길을 바라느냐? 짐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후대 조선은 중국을 넘어서는 강국이길 바란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강한 나라이기를 희망한다. 후대 백성들은 우리의 글이 없어서 중국 글인 어려운 한자를 몰라서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와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들의 글로 표현할 줄 아는 백성이길 바란다. 농사일에 바쁘고 지친 백성들일지라도 배우기 어려운 중국 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소리에 맞는 우리 글을 배워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백성이길 바라고 희망하고 있음을 신은 왜 모르냐 말이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세종대왕님께서는 수백 년 뒤의 후세들까지 생각했을까요? 세종대왕님은 정말 천재셨나봐요. 소름 끼칠 정도로 짜릿한 해안이셨네요. 그렇게 세종대왕은 채말리에게 훈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백성들이 한글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후대뿐만 아니라 당대에서도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 지식과 지혜를 글로서 소통하고 남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하면서 설득해 나가셨어.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럼 최만리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말리는 훈민정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그는 끝까지 한글 창제를 반대했었어. 결코 그 뜻을 굽히지는 않았던 거야. 그러면 그들의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합일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종은 신하인 채말리와의 갈등을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예의를 갖춘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중요한 점은 세종이 채말리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가 우려하던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갔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럼 최만리는 군주인 세종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채말리는 끝까지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 팽팽한 정치적 대립은 있었으나 세종의 조선사랑, 백성사랑의 깊이와 그 크기가 당대를 넘어 수백 수천 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 군주로서의 세종, 인간으로서의 세종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한 결코 변치 않았던 거고. 그랬군요. 멋진데요. 그럼 세종은 최만리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종 또한 한글 창제에 관한 정치적 견해는 완전히 180도 달랐지만 채말리의 조선사랑, 백성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인간이자 신하로서의 최만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고 해. 역시 대왕 세종이시네요. 지금 세종대왕과 최만리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쓰는 한글 창제 속에 이런 정치적 갈등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대단한 우리 성조들이셨네요. 그 생생한 토론 현장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아빠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열띤 토론 과정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 누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멋진 장면으로 보여서 말이야. 저도 그 선배와 잘 얘기해 볼게요.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대화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의 진정한 속마음을 잘 모르면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오해하거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만 주장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 수빈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먼저 수빈이가 용기 내서 그 선배와 이야기를 시도해봐. 어쩌면 그 선배도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네, 알겠어요, 아빠. 그 선배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빠, 선배와 대화했어요. 먼저 얘기 꺼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용기가 필요했지만 일단 시작하니까 그냥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수빈이가 정말 잘한 거네. 갈등 상황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고 풀어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되었어요. 아, 그래? 선배는 내가 하루 이틀 정도만 배우면 대부분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뎌서 내가 게으름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런 거였구나. 사실 나는 그동안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라 원래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익히는 데에는 상당히 느린 편이거든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속도가 붙으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인데 아직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요. 그런 얘기를 선배한테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선배와 관계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잘했구나. 아, 네. 아빠 덕분에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하기라는 걸요. 입 다물고 내 생각만 하다 보면 오해만 더 커지잖아요.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맞아. 오해가 깊어지면 더 대화하기 힘들어지잖아. 그 전에 먼저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선배하고도 좀 더 친하게 지내보려고요. 알고 보니 꽤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란다. 앞으로 수빈이는 사회생활도 정말 잘해낼 거야.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있는 거니까. 고마워요, 아빠. 아빠 덕분에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시야가 생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그 시작 방법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다니 아빠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구나.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수빈아. 네, 아빠 좋아요.